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융합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융합연구가 무엇인지, 융합연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융합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융합은 상태와 동작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하나는 서로 섞이거나 조화되어서 하나로 합쳐지다 하는 어떤 동적인 내용으로서 융합을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들은 융합이라는 이야기를 쓰지요. 이런 융합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경계 없는 다양한 시도와 도전, 그리고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으로 창조와 혁신의 완성점이 아닌 출발점을 만드는 것이 융합연구입니다. 그럼 융합연구가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질까요? 세 가지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먼저 신기술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학문, 오른쪽에는 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합이 연구가 일어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술 간의 융합입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인 나노 바이오 소재 기술, IT 나노 소자 기술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이런 분야가 신기술과 합쳐져서는 뇌인지과학, 융합 콘텐츠 및 지식,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건축 이런 기존의 어떤 산업들과 신기술이 합쳐져서는 지능형 자율자동차, 미래첨단 도시 기술과 같은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융합연구입니다. 우리가 왜 융합연구에 주목을 하고 더 필요한 걸까요? 저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2년 5월에 CO2의 평균 농도가 421 ppm을 넘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 410만 년 만에 가장 높은 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410만 년 전에 지구는 어땠을까요? 해수면은 지금보다 25m가 높았고 날씨는 굉장히 급변하는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170년 만에 2조 4천억 톤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이런 환경을 만든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최근 30년 동안 배출된 것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42%가 배출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산화탄소, 단순한 기술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융합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17년 저희 한반도 지도를 보면 몇 군데가 출산율이 너무 낮아 소멸될 것으로 위험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2117년을 한번 보시죠. 한반도 거의 전역이 소멸의 위험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급격히 나빠지는 출산율입니다. 1970년도에 한 명의 가임 여성이 출산하는 수는 4.53명이었습니다. 이게 1990년이 되면 2명이 무너집니다. 1.57명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이 되면 0.84명입니다. 왜 이렇게 아이를 놓지 않는 걸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도시 환경,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부품들을 하나씩 만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세요. 예.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 기능공들이 와서 우리 수작업으로 다 안쪽이고 이 겉에 쪽이고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어느 정도 운동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캠이 있어요. 이런 캠들을 축 쪽에다가 부착을 해서 각도에서 어느 구간에 이 동작을 할 수 있냐 여기 가서 세팅을 합니다. 얘들이. 그럼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동이 좀 운동하는 범위가 좀 틀려져서 오닥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기계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좀 로봇 그런 개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정밀하게 안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AS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좀 중요합니다. 오, 지금까지 본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그 포장기계 완제품인가요? 그렇죠. 와,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계를 세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을 적재하는 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준별로 돌아가면서 열 스테이션이 있는데 이 열 스테이션을 똑같이 동일하게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와, 물을 뿌려도 된다고요? 그렇죠. 저희 기계는 워시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물 청소가 가능한 기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진짜 깨끗하게 닦였네요. 예. 이렇게 물을 뿌려도 고장이 안 난다는 거죠? 서스 재질이 녹이 안 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또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 청소를 해도 전혀 기계에는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기계들을 보니까 기계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세계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을 가려면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엔드 유저가 원하는 사양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양이 있는 겁니다. 맞춤형인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럼 혹시 예. 몇 년 근무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조금 돼가지고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잠시만요, 30년이요? 예. 우와! 그 정도면은 뭐 포장기계 장인 박사님 아니신가요? 그 정도는 좀 송구하고요. 좀 많이 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0년 동안 이렇게 쭉 포장기계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서 뿌듯하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주로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상대를 하다 보니까 꼭 필히 가면은 어느 업체 걸 딱 지정해서 찍어서 제가 보게 됩니다. 이거 포장이 잘 됐네. 이건 좀 문제가 있네. 그런 걸 금방 판별해낼 수가 있죠. 오. 오랜 기간 불면증을 앓으며 고통받고 있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영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고혜향 씨. 평소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밖에서 활동하며 하루를 보내고요. 때론 수업을 듣거나 일을 하느라 밤 9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일도 잦습니다.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카페인 음료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가장 불편한가요? 이렇게 피곤한 거? 피곤한 거. 피곤한 거, 자주 깜빡깜빡하는 거, 뭐 그런 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서. 때론 일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에도 집에서 개인 업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계속된 불면은 일상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있죠. 운전하는데 뭐 집중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머리가 두통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몸이 피곤하다던가.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잘 못 자니까 뭐 그 다음날 일의 능률도 안 오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는 하루하루. 이처럼 현대인들은 해가 지고 밤이 돼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해가 지고 어둡더라도 많은 업무에 관련되는 일, 또 직업과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외에도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을 너무 쉽게 하죠. 그게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장비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계속 입력하면서 빛에 노출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우리의 생체 시계는 빛에 예민합니다. 특히 가시광선 중 파장이 제일 짧은 청색파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데요. 이 블루라이트가 눈을 통해 뇌로 전달돼 생체 시계를 자극하면 우리의 뇌는 깨어있게 됩니다. 문제는 해가 지면 이 블루라이트가 적어져야 하는데 해가 져도 우리 주변에는 블루라이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선풍기, 에어컨 등 푸른빛을 내는 전자제품이 대표적이죠. 200년 전에 우리 인류와 현재의 인류를 비교한다고 하면 잠의 양이나 질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나빠져 있을 겁니다. 우리 지구 환경과 우리 현대 문화, 문명 자체가 불면증을 조장하는 쪽으로 현재 발전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1시간은 몇 분?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60분인지, 그리고 60분이어도 우리가 시계를 만들어 보면 훨씬 계산하기가 쉬워요. 지금부터 시계 만들어 볼까요? 네. 시계를 만드는 준비물인가 봐요. 네, 시침하고 분침이 있고요. 그리고 숫자가 있고요. 시계에 보면 숫자가 몇 개 있지? 숫자가 12개까지 있어요. 그렇죠. 12개 있죠. 12개의 숫자가 있으면 그 12개의 숫자, 1부터 몇? 1부터 20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1부터 20까지 있어요. 12부터 붙여볼까요? 이렇게 해볼까? 자, 12시. 12시. 어머니께서 그렇지. 시계를 읽을 때 이제 5분, 여기 10분, 15분은 아는데 11시. 그 숫자 사이에 미묘한 시간을 읽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자신만의 시계를 만들어 보고 있고요. 숫자를 다 직접 쓰면 좋은데 모든 숫자를 다 쓰면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 시계가. 그래서 눈에 확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숫자는 이제 출력물로 붙이고 작은 숫자는 직접 써보도록 했습니다. 정말 리오니만의 시계가 만들어졌어요. 선생님이 바늘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몇 시 몇 분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짧은 바늘이 이렇게. 자, 10시에서 긴 바늘이 쓱쓱쓱쓱쓱쓱쓱 움직여서 일자를 가리키면 자, 몇 시 몇 분이 될까요? 그러면 10시 5분이에요. 5분. 짧은 바늘이 8하고 9 사이에 있고요. 긴 바늘이 여기 3, 4 여기 이 눈금을 가리켰어요. 읽어볼까요? 8시 18분입니다. 18분입니다. 대단해요. 진짜 잘한다. 리액션. 바늘을 이용한 바늘시계 읽기를 수시로 하면은 훨씬 더 문제를 풀고 시간과 시각을 이해하는데 여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시계만 보면서 몇 시 몇 분입니다 하는 것보다 자기가 일일이 다 써보고 이렇게 침을 돌려보고 하면서 익히면 쉽게 다가오고 그 실제로도 리온이가 이제 학습하는 모습을 보면 씩씩하게 대답하고 정말 귀엽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리원이와 우리 김누리 쌤의 케미가 정말 돋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활발한 두 분이 만나니까요, 아주. 대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누리 쌤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개념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리원이가 좋아하는 종이접기 좋아했잖아요. 종이접기처럼 직접 종이를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어 보면서 네.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선 집중!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구현한 입체 모래 예술! 규모부터 남다른 화려한 모래 조각 작품들이 모두 기술자의 손에서 탄생한다고! 제가 하고 있는 모래 조각들은 이제 3D 입체 형식인데 360도로 이렇게 돌아도 그런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3D 스타일로 하는 것을 3D 입체 모래 조각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쌓여있는 판판한 모래 위에서 조각 작업을 해나가는 것과 달리 입체 조각은 360도 어느 각도에서 봐도 입체감이 살아있어 작업하기 더욱 어렵다는데 3D 입체 모래 조각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중력을 분산하는 방법,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야 이제 작업을 모래 조각, 3D 입체 모래 조각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체 모래 조각. 작업을 위해 쓰는 모래가 따로 있나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래인데요. 모래라고 하면은 뭐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래도 사용이 가능하고, 근데 제가 이제 가져온 모래는 좀 더 고운 모래를 구입을 해와서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자가 고울수록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고 흙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견고함이 더해져 작업하기 좋은 흙이란다. 조각을 위한 첫 단계, 모래를 넣어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데 틀을 만들어서 젖은 모래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단단하게 압축이 돼요. 모래 사이에 있는 공기들을 빼주고 밀집시킴으로써 모래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수분을 머금어 한층 견고해진 모래. 이제 조각을 들어가면 되는 상태입니다. 평평한 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정리해주는 기술자. 지금 글자를 조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냥 너무 글자만 있으면 너무 그냥 심심할 수가 있어서 네모난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글자를 보여주겠다는 건지. 모래 표면에 음각을 새기며 하나하나 글자를 완성해 나가는데 마침내 완성된 글자. 호스 한쪽을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주니 작업 과정에서 떨어진 미세한 모래들이 깨끗하게 청소된다. 모래가 지저분하게 쌓여있는 부분을 빨대를 이용해서 불어내는 겁니다. 어머나! 선명히 새겨진 글자 황금 나침반. 또다시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자. 이번엔 또 어떤 작품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 대상을 조각하기 전에 배경과 가장자리 먼저 깊게 파내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안쪽을 파줌으로 인해서 이쪽에 음감이 생기면서 그 앞에 있는 이 주제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조각하고 난 뒤엔 붓에 소량의 물을 묻혀 붓질을 해서 물고기의 비늘 문양을 표현해내는데 해수욕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바지에 흙탕물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표면에다가 그런 흙탕물 효과를 제가 물과 흙이 섞임으로써 흙탕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붓질을 한 곳과 안 한 곳에 그런 색깔의 차이가 나게끔 제가 이렇게 이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번엔 붓자를 이용해 물결을 표현하고 크기가 다른 계량 스푼을 이용해 기포와 빛나는 눈까지 작업해주면 이제 물고기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물고기 부위 하나하나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표현을 놓치지 않았다. 호주에서 모래 조각가로 활동하며 큰 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아는 기술자. 그에겐 아직 못다 이룬 꿈이 있다는데 샌드 뮤지엄, 모래 미술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모래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국내 종자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매각되면서 유전자원의 소유권 역시 속수무책으로 넘겨지고 우리나라 종자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농작물 종자에 대해 외국 기업에 지급한 로열티는 매년 평균 140억 원에 달할 정도. 종자 산업이 우리 먹거리와 직결되고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종자의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농작물 품종을 만드는 재료의 총집합소이자 종자은행인 이곳은 농업유전자원센터입니다. 유전자원이란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하는데요. 좋은 품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입니다. 특히
농업 유전자원은 식량 안보 문제나 이상 기후에 대비해 품종 개발의 재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이죠.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이라고 하며 생명산업 시대의 핵심 자산인 농업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유전자원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량 안보를 위한 품종 육성의 소재뿐만 아니라 식의학의 원천 소재들로서 그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 조약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자원의 이동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은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전자원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100년이나 늦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함께 힘써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이를 위한 협약이라든지 우주 쓰레기를 제한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엔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우주를 위해서 LTS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주 물체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후발 주자국들에게는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핵 연료라든지 고출력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들을 제재하는 권고사항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아직까지는 연성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가능하면 지켜서 평화로운 우주 활동을 국제적으로 같이 만들어 가자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죠. 최근에는 우주물체 감시와 더불어 우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거나 간접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지금 많은 기관들은 우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클리어 스페이스라는 위성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아스트로스케일은 직접 우주 쓰레기를 캡처할 수 있는 위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가지러 가서 우주 쓰레기를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인공위성들은 사실 또 하나의 위성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위험 부담도 따르고 아직까지 현실화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임무를 다한 인공위성이 자체 폐기 이동을 통해서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시키겠다는 기술입니다. 또는 정지 궤도에 있는 경우에는 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정지 궤도에서 고도를 100에서 200km 정도 높여서 쓰지 않는 궤도인 무덤 궤도로 옮기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듯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우주 개발에 있어서 좀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은 꿈은 자신을 위했을 때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했을 때 더욱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주 발전, 그리고 안전한 우주, 평화로운 우주 활동을 위해 우주 쓰레기, 또 우주물체 감시 기술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로 소아 희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지난 22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9대 소아 희귀 질환의 진단과 치료, 예후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 착수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인공지능 개발은 민관 합동으로 총 11개 병원과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소아 희귀 질환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성인 희귀질환도 진단이 어렵긴 하지만 어린이 희귀질환은 조금 더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자꾸 변하고요. 훨씬 더 아기들의 증상은 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디 아프다고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소아 희귀 질환은 질병 종류는 많지만 환자 수가 적고 정보가 부족해 진단이 어려운 데다 전문 진료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아 희귀 질환이 대부분은 유전 질환이라는 것에 착안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질환군에 대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9개 각각의 질환군에 대한 환자 유전자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내용을 진단에 활용하는 구조로 그렇게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진단 후에는 희귀 질환과 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소프트웨어, 예후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검증된 정보나 이런 최신 치료 지견이나 생활에서 어떻게 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가이드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개발을 시키고 환자들의 실제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아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기념해 AI for Children 현판 전달식도 진행됐는데요. 3년간 80억 원을 투입해 9대 소아 희귀 질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AI나 데이터 같은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전 분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법을 또 개발해서 알려드리고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하루빨리 개발이 완료돼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